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올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네, 저희 멤버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박사님. 네, 자동화 생각의 뇌가 기계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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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기업에서 데이터 AI 교육을 담당하는 분석꿈나무 조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공지 그리고 후원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올릭은 팟빵,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페이스북 페이지와 노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기 후원, 수시 후원, 각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가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계좌로 직접 정기 후원해주고 계신 귀동량님, 우는아이27님, 그리고 저희 플랫폼인 팟빵을 통해 정기 후원해주고 계신 달려또또님, 구현정님, 날아간 옥새님, 그리고 데이터를 줘야 분석을 하지, 데이터 공유 문화에 후원해주신 쾅상님, 그리고 저희 방송을 들어주시는 구독자 그리고 청취자분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콘텐츠의 기획과 운영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네, 오늘도 저희 온라인으로 만나서 방송을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 팀장이랑 박 박사가 싫어하는 근황은 살짝 스킵하도록 하고 그리고 좋지? 근황 스킵하니까 좋지? 너무 신나. 최근에 들었던 소식 중에 제일 신나. 아, 소식 수준이에요, 그게? 야. 너무 신나는 일이에요. 네, 저희가 왜 이번에도 온라인으로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왜 온라인으로 녹음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는 걸로 방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에피소드는 저희가 오프라인 방송으로 만나지 않고 온라인으로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오늘 방송에 초대하신 분이 한국에 안 계세요. 너무 멀어. 그래서 지금 무려 시차가 꽤 나죠, 그죠? 네, 꽤 많이 나는 이 시차를 극복하고 저희가 다 같이 만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만나게 됐고요. 소개를 직접 부탁드리기 전에 일단 오늘 방송의 큰 제목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초대 손님을 모셔온 김 팀장의 간단한 소개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오늘 나오시는 분께 합의가 안 된 제목으로 알고 있는데 김 팀장이 마음대로 정한? 제 맘이죠. 네, 저희가 이래요. 편집권은 저에게 있습니다. 네. 김 팀장이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강철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박준성님, AKA 오하이오의 낚시꾼님을 모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우.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 팀장님이 간단히 소개를 해주시고 그 다음 중선님께 본인 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뭐 사실 오하이오의 낚시꾼이라고 하면은 이 업계인 사람들은 다 압니다. 다 그쵸. 알고, 네. 뭐 데이터에 관심이 좀 있다, 통계학 공부 조금 해봤다 하는 분들은 이분이 쓰신 글들을 아마 한두 번씩은 보셨을 테고, 그리고 아마 도움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네. 그래서 뭐 제가 모시는 분들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름만 들면 다 아는 그런 분들. 네, 봐라. 본토에 계신 분을 제가 또 이렇게 모셔오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네. 본토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이런 얘기를 듣기 위해서 오늘 박준성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준성님이 소개를 간단히 좀 해주시겠어요? 아마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그래도 이제 처음 준성님 뵙는 분들도 많을 테니까 네,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미국에서 데이터 과학자로 근무하고 있고요. 원래는 오하이오 스테이트는 제가 공부했던 곳이고 지금 오하이오 주에 있지 않고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와 있습니다. 뭐 데이터 과학자로 근무하기 시작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고요. 다른 소개가 필요한가요? 이렇게. 그 오하이오의 낚시꾼이 그 당시에 페이지를 개설할 당시에 오하이오에 계셨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그때
페이스북에서 제 패친들하고 저하고 이제 좀 장난처럼 원래 통계학의 아버지 피셔 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하. 저를 이제 오하이오의 피셔라고 부르고 그랬어요. 좀 놀리는 거였죠.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착안해서 좀 처음에는 장난처럼 오하이오 낚시꾼이라고 페이지 이름을 지은 건데 그게 지금까지 온 겁니다. 아, 그러면은 계속 주를 다른 곳으로 이사하셔도 그 이름은 유지가 되는 겁니까? 네, 오하이오 제 마음의 고향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할 것 같습니다. 아, 마음의 고향이군요. 그 피셔가 그 피셔에서 온 거였군요. 네, 네, 아, 맞습니다. 그게 스펠링도 똑같나요? 피셔가? 예, 아, 그러면 그 당대에도 피셔도 그런 농담을 친구들한테 들었을 수도 있겠네요. 뭐, 넌 통계로 우리를 낚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죠? 네. 네. 아마 준성님이 페이지에서 이미 하고 계시는 것들도 어쩌면은 그런 낚시꾼의 면모일 수도 있겠다는, 네, 그런 예, 약 생각이 3,000마리의 구독자를 낚았습니다. 아, 근데 거기에 잘못 낚이면 큰일 나요. 그 아니, 온갖 내공이 그 너무 논쟁의 세갖고. 구렁텅이, 그니까. 네, 주화 입맛 빠지기 딱 좋은 주제들만 계속 꺼내오시잖아요. 예, 베이질 그렇죠. 봉을 갖고 좋아할 맛일 수도 있습니다. 어쩔지 않. 그러면은 이제 우선은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쩌다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었나, 그리고 한국도 아니고 어떻게 미국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일을 하게 되셨는지 그 과정을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은 몇 살 때부터 시작하실 겁니까? 저희는 보통 한 10살 내외에서 시작하는데. 아니요. 중성님은 이번에 돌잡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잡이 때부터? 네. 언제 내가 처음에 이 데이터 업계에서 일할 거라는 직감을 하셨는지도 궁금하고. 그럼 네. 뭘 잡으셔야 되는 거지? 키보드? 당연히 아니면 낚시 같은 거 잡아야 되나? 낚싯대지, 낚싯대. 네, 낚싯대나 키보드는 없었고요. 제가 듣기로는 제가 실을 잡았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실하고 실. 데이터 분석 사이에 무슨 관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은 원래 의미는 아마 장수일 거예요. 무병장수. 네, 근데 네. 저는 뭐 그렇게 오래 살고 싶진 않고요. 아무튼 네. 예, 그러다가 저는 원래 억양 들으면 아시겠지만 경상도 출신이고 경상도에서 이제 그 고등학교까지 다니다가 이제 대학은 서울로 와서 원래 전공은 심리학이었어요. 네, 김영훈이 심리학 전공이신데 네, 사실 저랑 친분을 맺게 된 것도 이런 심리학 전공자가 이런 험한 길을 가고 있구나. 그런 동질감에서 제가 친한 척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되기도 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석사 과정을 계량심리학 대학원을 갔는데 이제 그때쯤 제가 연구 방법론이라는 문제에 처음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재현성 위기가 처음 터진 것도 그때쯤이었어요. 제가 대학원을 간 게 2011년이었는데 그때를 전후해서 논문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 관련해서. 그래서 네, 일단은 준성님 이걸 듣는 분들은 준성님이 쓰시는 용어를 잘 모를 가능성이 꽤 네. 높아요. 그래서 계량 심리학이라는 거 이걸 전공하셨다고 했는데 그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재현성 위기는 우리가 이제 박 박사가 얘기를 좀 했던 적이 몇 번 있었죠. 네, 그거는 맞아요. 그거는 무슨 일이고 왜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계량심리학은 그 심리학에서 사용되는 통계 방법론을 연구하는 분야고요. 저희는 이제 그 구체적인 연구 주제를 갖고 연구를 하는 것, 물론 그런 걸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는 좀 더 이제 방법론 쪽에 좀 집중한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현성 위기는 제가 몇 차례 글을 쓰기도 했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예전에 다른 심리학자들이 영향력 있는 저널에다가 펴낸 연구 결과를 이제 다른 연구자들이 다시 실험을 해보니까 똑같은 결과가 안 나오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효과를 어떤 연구에서 발견했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거죠. 똑같은 실험 설계를 사용해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한두 개가 아니고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그래서 그때 이제 심리학자들이 우리가 연구 방법론을 잘 사용하고 있냐, 연구 잘 하고 있냐, 이런 의문이 들었고, 이제 그게 집중적으로 제기되던 시기였죠. 그게 이제 재현성 위기인데, 물론 심리학만의 위기는 아니고, 뭐 생명과학이나 의학에서도 많이 이제 제기됐던 문제지만, 심리학도 그 주요 분야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그게 이제 한참 공부하실 때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신 거예요? 사실 그 문제 때문에만 계량심리학을 하게 된 건 아니고 제가 그냥 통계 방법론에 흥미가 있어서 시작하긴 했는데 좀 시기가 우연히 잘 맞아 떨어졌죠. 제가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이제 좀 보니까 그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되던 시기하고 맞아 떨어진 거죠, 사실. 그러면 그 계량 심리학이랑 심리학이랑은 어떻게 다른가요?
다르다기보다는 하나의 하위 분야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어디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느냐겠죠. 그러니까 저희 계량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심리학의 하위 주제들을 연구하지 않는 건, 저희가 전혀 그런 걸 하지 않는 건 아니고, 이제 계량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량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둘 사이에 오버랩이 있지만 어디에 좀 더 이제 집중하느냐, 통계 방법론에 더 집중하느냐, 그 개별 연구 주제에 좀 더 집중하느냐, 이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감을 줄 수 있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는 계량 심리학을 안 하는, 저는 이제 산업 조직 심리학을 전공했는데, 저희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 계량 심리학 한다 그러면 이제 좀 무서운 애. 내가 왜죠? 왜 연구와 무서워해요? 관련해서 모든 얘기를 하면 잘못된 점들을 요목조목 찾아줄 것 같은 분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제 대학 교수님들 중에서도 계량 쪽 전공했다 그러면 다들 조금 뭐랄까요, 범접하기 어렵고 함부로 건들면 안 되고 저분들은 틀린 소리를 안 하신다, 이런 인상을 이제 갖고 있죠. 계량 경제학이랑은 어떻게 달라요? 겹치는 부분이 반대로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양적 방법론을 집중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은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제학자들은 그러니까 심리학은 기본적으로 이제 실험과학이니까, 저희는 실험 방법론에 일단 기본적인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물론 그 외에 관찰 연구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다른 통계 방법론들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방법론을 사용하는데, 제가 이제 그냥 이건 제 인상인데, 이제 제가 받는 인상은 계량 경제학 하시는 분들 좀 관찰 데이터로부터 인과를 끌어내려는 걸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주로 이제 리그레션, 회귀 모형 같은 걸 많이 분석하시는 것 같고, 뭐 이거는 이제 제 제한적인 정보에 의거한 좀 단편적인 인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받는 인상은 그 계량 심리학하는 분들은 연구 방법론 자체, 그러니까 분석 모델 자체를 개선하는 쪽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계량 경제학은 그냥 경제학을 하는데 계량적인 도구들을 활용해서 경제학을 하시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연구 방법론을 연구한다기보단, 제가 받는 네, 인상은 그렇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은 연구 방법론 중에서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셨던 분야가 있겠네요, 전공하시면서. 저는 이제 그 베이시안 어널리시스를 주로 이제 공부를 많이 했고요. 재현성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잘못된 통계 방법론 사용이었고, 이제 그 중에는 그냥 그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고 이제 가르치고 있는 빈도주의 방법론 자체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안으로 제시된 게 이제 다른 통계적 패러다임인 베이지안 방법론이라는 건데, 이제 저는 그쪽에 관심이 많이 있었죠. 뭐 그거를 뭐 다양하게 적용할 수는 있지만, 뭐 그 가장 큰 차이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베이지안 통계를 하면은 빈도주의에서는 하기 힘든 예를 들면은 어떤 두 실험 집단인데 둘 사이에 어떤 평균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기존 방법에서는 그 평균 차이가 얼마다, 뭐 95%의 확률로 여기서 여기까지다, 이렇게 직접 말할 수는 없지만 베이지안 방법론을 사용하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아무튼 저는 베이지안 방법론을 좀 주로 연구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베이지안에 관심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은데, 그거는 저희가 이제 2부에서 말씀 네. 나누기로 하고, 박사과정에서는 어떤 주제로 연구를 하셨어요? 학사과정에서는 두 가지 주제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의 심리를 직접 묘사하는 수리 모형을 만들기도 해요. 물론 저희가 그냥 t-테스트나 회귀분석이나 이런 그 방법론 자체를 하기도 하지만, 그 모형 자체를 이제 만들 때도 있는데, 이제 그런 모형들을 보면은 가끔 좀 문제가 있는 모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아무리 많이 모아도 모수 추정이 제대로 되기 힘들거나, 아니면 아예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뭐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두 집단의 평균 차이를 저희가 이제 추정을 하려고 하는데, 평균 차이가 어떤 두 숫자의 합으로 표현이 돼요. 그러면은 평균 차이가 딱 주어지면은 그 두 숫자의 합이 얼마 고정된 수치인 이상 그 두 수치 자체는 어떤 값이든 상관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평균 차이가 10이에요. 근데 그 10이라는 숫자가 어떤 두 숫자 모수의 합으로 표현되면 그 두 모수들 자체는 7과 3이든 6과 4든 5과 5든 뭐 1과 9든 상관이 없는 거죠. 이제 이런 문제를 이제 통계학에서는 identifiability라고 표현하는데, 뭐 한글로 어떻게 옮겨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문제가 저는 이제 제가 봤을 때 심리학 모형에도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그걸 연구해서 어떤 심리학에서 많이 쓰고 있는 모형이 그런 문제를 갖고 있다, 이런 걸 지적하는 게 이제 제 박사 논문 주제였고, 이제 다른 거는 파워 애널리시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표본 크기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내가 p-value가 0.05보다 작은 p-value를 뭐 예를 들어서 80%나 90% 확률로 얻고 싶다. 그런데 내가 몇 명의 참가자를 모아야 되냐. 샘플 사이즈 계산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기존의 방법론은 그걸 계산하려면 어떤 효과 크기라는 걸 갖고 있어야 돼요. 그냥 효과 크기라는 거 쉽게 말하면 아까 제가 말한 그 평균 차이라는 거 요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얼마다. 예를 들어서 평균 차이가 10이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20명을 모으면은 80%의 확률로 그 차이를 감지할 수 있다. 그 10이라는 숫자가 사실은 불확실하잖아요. 그래서 그 모수치에 대한 불확실성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제가 베이시안 방법론을 사용했죠. 이제 그거를 만든 게 사실 R 패키지도 이제 곧 제가 내놓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연구 주제였어요. 그러면 두 가지 다 기존의 연구 방법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것에 대안이 되는 방법론을 제안하고 이런 주제였던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박사과정에서도 계량 심리학을 하시면서 이런 연구를 하셨다는 거죠. 제가 다룬 모델이 그 첫 번째 말씀드린 모델은 심리학 모형이에요. 실제로 인지심리학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모형이고, 이제 이름을 말씀드리면 디퓨전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렇게 많이 알려진 모델은 아니에요. 사실 그렇지만 아는 사람들은 아는 그런 모델. 네. 그리고 뭐 파워에 대한 거나 샘플 사이즈는 뭐 심리학만의 문제는 아닌 거고 이거는 그 샘플링을 하는 네. 모든 분야에 접목될 수 있는 방법론인 것 같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효과 크기가 있고 그게 불확실하고 그 다음에 샘플을 내가 원하는 만큼 마음대로 모을 수 없는 되게 제한된 분야, 예를 들어서 뭐 의학 이런 쪽 생명과학 이런 데도 적용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온라인에서처럼 뭐 N이 엄청나게 크다, 뭐 10만, 100만 단위다 이런 데는 그렇게 많이 적용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러면 지금 학위를 받으신 지가 어느 정도 되신 건가요? 박사학위 받으신 게? 박사학위는 작년 12월에 받았으니까 이제 1년 다 돼가죠. 네. 아, 따끈따끈한 박사시군요. 예. 갓 박사. 여기까지가 이제 학부에서부터 박사과정까지 어떤 부분에 흥미를 갖고 연구하셨는지 그런 얘기 해주신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직장 생활 하신 얘기를 이제 들어보면 좋겠는데, 여기까지는 제가 진행을 하고 이제 조 과장이 얘기를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제 정신 지쳤니? 차렸어, 정신 차렸어. 아니, 정신을 딱 차려 했어. 보니까 내가 진행을 하고 있어. 아, 나 조용히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잘 듣고 있었습니다. 어. 한국에서 석사 과정까지 하시고 이제 미국에 가서 박사를 하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네. 미국에서 박사 하시고 나서 그때부터 미국에서 이제 직장을 처음 가지시게 된 거죠? 사실은 한국에서도 잠깐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요. 아, 그러세요? 네. 네. 제가 계량심리 석사를 마치고 나서 잠깐 게임 회사에 있었는데 블루홀 스튜디오라고 예전에 있었어요. 지금 펍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쵸. 배틀그라운드 만들고 네네. 거기서 한 1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이제 제가 굉장히 좋은 기억을 갖고 있고, 저는 이제 다른 한국 직장에서는 일해보지 않았지만 아마 제 생각인데 거의 뭐 직장 문화만큼은 거의 최고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네네. 네, 운 좋게도 거기서 1년을 근무를 하다가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첫 번째 직장을 잠시 있다가 이제 두 번째 직장을 최근에 옮겼습니다. 네. 그 이제 준성님 개인의 어떤 커리어 패스 같은 것도 관심 갖고 계시는 청취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 질문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석사까지 한국에서 하신 다음에 혹시 박사를 미국으로 가시게 된 계기 같은 걸 여쭐 수 있을까요? 방법론, 본고장에서 방법론을 좀 배우고 싶다는 그런 열망이 좀 있었고요. 사실 오하이오 주립대가 심리학 연구 방법론 쪽으로 좀 센 학교예요. 네네. 그런 쪽으로 이제 그 명망 있는 교수님들 많이 모여 계시고 뭐 연구 실적도 좋고 그래서 가게 됐습니다. 아, 과정 진학 한국은 전에 좁다 이런 거죠. 한국은 나도 창피해. 좁다. 나는 본토로 가야겠다. 뭐 이런 거 아니었겠어요? 당연히 아, 그런 거죠. 무슨 소리 하는 네. 거야. 그렇군요. no 그럼 comment 하겠습니다. 그럼 밥 저희가 아니라고 안 하죠. 본인의 이제 학습에 대한 부분 좀 소개를 들은 것 같고, 커리어 쪽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블루홀 스튜디오에 잠시 근무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다음 직장은 어디셨는지도 여쭙고 싶어요. 제가 박사 학위를 받고 나서 이제 제일 처음 취업한 직장이 미국의 어떤 큰 리테일 유통업체인데 이제 이름은 로즈라는 곳이고, 한국에 그 로즈에 대응되는 어떤 업체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가게냐면 거기 들어가면은 정말
원래는 홈 임프루브먼트라고 해가지고 집에서 사용하는 온갖 걸 다 팔거든요. 뭐 냉장고도 있고 가스레인지, 뭐 청소기, 잔디깎기, 전구, 문, 수도꼭지 뭐 등등 다 있어요. 뭐 심지어 목재도 잘라서 팔기도 해요. 근데 이제 어. 미국인들이 이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집을 꾸미고 단장하고 수리하는데 굉장히 애착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점포도 굉장히 많고 이제 그런 걸 하는 회사인데 이제 데이터 분석팀에 제가 처음 이제 취업하게 되었죠. 아, 그 뭐 예를 들면 이케아인데 조금 더 DIY향 이케아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케아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루는 품목은 훨씬 많죠. 음. 네. 이케아 플러스 하이마트 플러스 약간 이런 느낌인데. 다이소도 조금 섞여 있다는 느낌이 네. 드는데 그러니까 온갖 걸 파는 유통 엄청 큰 회사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 먹을 거 빼고는 다 판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데이터 과학자로 커리어를 학습을 이제 완료하시고 난 다음에 데이터 과학자의 실제 직무를 찾는 회사로 취업을 하신 건데, 네. 학위를 하시면서 갖고 계셨던 생각이랑 실제 그런 회사에서 하는 데이터 과학자로서의 업무랑 일치가 좀 되던가요? 아니면 조금 다르던가요? 아시겠지만 데이터 과학자로 처음 취업할 때는 자기가 연구하던 분야, 전공 분야를 완전히 살려서 취업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회사에서 한 일이 지금도 물론 하고 있지만 예측 분석인데 뭐 forecasting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래서 제가 배워보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뭘 기대해야 될지 사실 처음부터 제가 별로 생각이 없었고 그렇지만 회사에 가서 실제로 일을 해보니까 충분히 이제 그냥 따분한 일보다는 충분히 도전이 되는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었고 이제 제 그 지식을 넓히는데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 약간 그 사례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유통업에서 어떤 부분을 예측하는 업무를 하셨는지? 제가 아주 자세한 것까지는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네네. 대체로 이제 그 매출 예측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네. 매출 예측은 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저도 자세한 거는 모르지만 저희가 이제 매출 예측을 해서 이제 사업부에 전달을 하면은 그 사업부에서는 그 예측을 기반으로 주문을 하겠죠. 수요 그러니까 예측. 판매량 예측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이제 맞아요. 오더 뭐 원자재 오더라든지 아니면은 그 완제품이라고 하면 그쪽에다가 미리 물량을 이렇게 주세요 같은 걸 해야 되는 일이라서 그런 예측 데이터는 되게 중요한 의사결정 요소 중에 하나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좀 단적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최근에 이제 코비드가 유행을 하잖아요. 네. 근데 코비드 때문에 사람들이 손세정제를 엄청나게 찾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만약에 이걸 예측을 할 수 있었으면은 매장에 많이 갖다 놨겠죠? 음. 예, 근데 그런 걸 이제 예측할 길이 없었으니까 못했던 건데 이제 그런 비슷한 거를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하는 거죠. 재고가 없어서 못 판다 또는 재고가 너무 많이 남아돌아서 뭐 매장에서 공간을 차지한다 이런 일이 없게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재고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거군요. 예측 기반으로. 그렇죠. 그러면 뭐 시즈널리티도 있을 수 있고 어떤 특정 이슈, 이번에 그 코로나 같은 이슈 때문에 특정 품목이 갑자기 수요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걸 이제 파악을 하고 예측하고 뭐 사업에 반영하고 그런 업무를 하셨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계실 동안에 코로나 이슈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으셨겠어요? 시장이 크게 변했을 텐데 네, 예측 엄청나게 모형이라는 게 시장 변동에 영향을 크게 받으니까. 최근 몇 달 동안 계속 저희 쪽에서 하려고 했던 게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감안해서 어떻게 예측을 할 것이냐라는 거였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죠. 왜냐하면은 이제 저희는 이런 걸 예전에 본 일이 없었고 그렇죠. 그렇죠. 이제 지금까지 쌓여 있는 데이터의 패턴을 학습을 해가지고 그 미래에 투영한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이제 물론 거기에 대해서 온갖 급조한 아이디어들이 난무했지만 네. 저희가 데이터 문화, 데이터 공유 문화나 데이터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항상 한국에서 나오는 이슈가 있는데요. 이제 한국은 어떻게 보면 약간 기존의 패러다임이나 레거시에 대한 부분이 조금 강해서 아무리 뛰어난 데이터 과학자가 와서 분석을 하더라도 그 의사결정이 실제로 반영되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저희가 많이 하고 저희 방송을 청취해 주시는 분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고 계세요.
미국 회사는 어떤가요? 실제로 데이터 분석한 그 결과가 잘 의사결정에 반영이 되나요? 저희는 이제 데이터 분석 결과를 요청을 받아서 전달하는 것까지 보통 했고,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까지 했고, 그게 이제 비즈니스 사이드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 정확히는 몰라요. 그래서 뭐 잘은 모르지만 일단 경영진에서 데이터 드리븐으로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강한 의지가 있다는 것은 확실해요. 그거는 이제 전사적으로 전달이 여러 번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원래 다니던 회사도 전통이 있고 수십 년간 오랫동안 경영을 해온 방식이 있고, 그리고 데이터 분석 팀이 특히 예측팀이 출범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레거시의 문제가 분명히 어딘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팀이 출범하기 전에도 이제 그냥 예전에 그냥 모델링 없이 데이터를 만지시던 분들이 하시던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문제가 미국 기업이라고 해서 완전히 없다는 거는 그건 완전한 환상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아. 어딘가는 있을 거예요. 예. 네. 근데 어딘가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나는 크게 겪진 않았다 이런 얘기군요. 아니, 거기다가 말씀하시는 게 아마도 그런 문제에서 반대로 격리되어 계신 느낌인데? 그러게요. 아예 뭐 의사결정하는 분들은 따로 있는 것처럼 말씀을 좀 전에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준성님이 하시는 역할은 예측 결과 값을 넘겨주는 데까지인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아직은 그렇게 직위가 높지 않으니까 뭐 그런 정도의 역할에 그치는 것도 있고, 사실은 여기가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더 깊게 말을 하지 못하는 것도 조금 있어요. 아, 네네. 그렇군요. 네. 네. 그거는 방송 끝나고 듣기로. 근데 저희가 최근 소식을 들어봤더니 지금은 그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으로 직장을 옮기셨다고 들었어요. 네. 이사는 못 가지만요. 코로나 때문에. 아, 그러면 재택근무 중이신가요? 네. 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 혹시 어떤 스타트업으로 옮기셨는지, 왜 옮기셨는지 좀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직 이유는 그냥 사람들이 보통 많이 하는 말로 그냥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가고 싶어서가 가장 컸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게 1순위였고, 뭐 다들 뭐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이라고 하면은 뭐 환상을 한 번씩은 가져봄직하잖아요. 저도 그런 환상이 조금 있었다는 걸 부인하진 못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개인적인 이유도 있는데 그것까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네네. 네. 그리고 회사는 제가 이름까지는 굳이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여기서 근데 이제 업계만 드리자면은 호스피탈리티라는 그런 산업군인데, 어떤 데냐면은 관광업 쪽으로 이제 그냥 비즈니스 고객들을 상대하는 그런 업종인데, 뭐 예를 들어서 호텔이라든지 카지노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고객들이 있어요. 저희는 이제 직접 그런 거를 운영하는 건 아니고 데이터 분석 컨설팅 서비스라든지, 제가 아직 입사한 지 이제 이틀 차라서 잘은 모르지만 그들을 상대합니다. 예. 아, 신입사원이시군요. 네. 일단은 호텔하고 카지노라고 하셨으니까 일단 돈이 많다 회사가. 돈이 많은 회사다. 혹은 돈을 많이 만지는 회사다. 이건 알겠네요. 돈이 많은 고객들을 상대를 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회사가 돈이 많은지는 잘 모르겠고요. 뭐 스타트업이니까 아직 완전히 안정됐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 코로나로 되게 뭐 우리나라도 어렵지만 미국은 진짜 어마무시하게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와중에 이직을 하신 건데, 그죠? 네. 그 지금 상상이 안 돼요. 뭐 면접을 보러 갈 수도 없는 거고 지금 이사도 못 하셨다고 하는데, 네. 그게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코로나 시대의 그 이직이라는 게,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재택근무를 한다는 게, 그런 게 궁금해요. 사실 재택근무 자체는 제가 전 직장에서도 3월부터 계속 하고 있었고요. 3월부터 지금까지 쭉 재택을 하신 거예요? 네, 저는 3월 이후로 오피스에 들어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정도구나. 네. 저희는 오피스 들어가려면은 그 VP라고 해서 바이스 프레지던트라는 사람한테 허가를 따로 맡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까지 감수해가면서 굳이 갈 이유는 없었죠, 사실. 들어가려면 오히려 허가를 들어오기 받아야 힘든 게 되는 거군요. 많았네. 네, 사실 전 직장 사무실에 제가 헤드셋을 놓고 왔는데 그것도 지금 퇴사하고 받으려고 하는데 서류 절차가 복잡해요. 되게 좋은 아끼는 헤드셋을 네, 갖고 비싼 건데. 계셨네. 저는 그런 마음 이해합니다. 제가 만약에 키보드를 놓고 왔다면 저는 꼭 받을 거예요. 그 이직은 제안을 받으신 건가요? 제가 찾아다녔고요. 그리고
인터뷰부터 원래는 온사이트라고 해가지고 제가 초반에 한두 라운드 정도를 통과를 하면은 회사에 가서 사람들하고 얼굴을 보고 원래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런 절차 다 스킵하고 전 완전히 온라인으로 다 진행을 했어요. 채용 과정을 다 온라인으로만 했다. 예, 제가 일자리를 구할 때 인터뷰만 한 네 차례 이상 한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기술 인터뷰 2번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회사 중역들하고 2차례 정도 한 것 같아요. 아, 그 준성님, 그 데이터 과학자의 직무에 취업을 하게 되거나 혹은 직업을 구하게 될 때 인터뷰는 어떤 내용들에 대한 질문이 있나요? 뭐 아주 구체적인 연구 방법론에 대한 질문이 있는 건지 아니면 학위를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는 건지. 제가 이번에 제가 2군데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게 된 회사는 되게 일반적인 프로세스인데 이게 아마 가장 일반적인 걸 거예요.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은 일단 한두 라운드 정도는 순수하게 그냥 기초적인 기술적인 인터뷰를 해요. 그러니까 데이터셋을 주고 뭐 어떻게 분석할 건지 뭐 묻거나 뭐 한 며칠 정도 주고 테이크홈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한 2, 3일 정도 줄 테니까 분석 보고서를 써봐라. 그래서 제가 보고서를 쓰면은 이제 거기 있는 그 팀장 이런 사람하고 이제 보고서를 갖고 2, 3일 뒤에 그 화상챗으로 만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디스커션을 하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다른 인터뷰는 그냥 일반적 스탠다드한 코딩 인터뷰인데 데이터 과학자에게 요구되는 알고리즘 역량은 물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보다는 낮아요. 그래서 매우 기초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코딩 인터뷰 할 때는 언어는 R 쓰시고 이제 인터뷰에 응하셨나요? 보통은 파이썬인 것 같아요. 이제 데이터 분석할 아, 때는. 그래서 R 물론 쓸 수도 있지만 만약에 미국에서 취업하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그래도 알고리즘 인터뷰는 파이썬으로 본다고 생각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거는 어딜 가든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어떤 회사에서는 제가 R로 해도 되냐고 물으니까 파이썬으로 하라고, 이건 이제 옛날 인터뷰 이야기인데 그런 데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다른 회사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그 회사는 제가 어떤 포지션으로 지원을 했냐면 약간 특이한 경우였는데 그냥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아니고 어세스먼트라는 데였는데 사실은 어떤 온라인 그 동영상 강의 관련 업체였어요. 아마 여러분도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그 회사 어딘지. 헐, 예, 이름 거기군요. 그렇군요. 거기군요. 그 회사는 아마 아닐 겁니다. 아무튼 근데 그럼 그 두 번째. 일단 제가 그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들 다 했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었어요. 그 뭐냐면은 이제 이거는 따로 한 건 아닌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계량심리학 전공자잖아요. 근데 계량심리학 분야나 교육학 분야에서 특별히 이제 시험을 치는 사람이 이제 결과를 바탕으로 그 사람의 능력치가 어느 정도냐 또는 문항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냐 이런 걸 이제 추정하는 통계적 기법이 있어요. 그걸 이제 문항 반응 이론이라고 불러요. 아이템 리스트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일반적인 데이터 사이언스 스킬은 아닌데 이제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을 모집하는 공고를 보고 제가 지원을 했고 이제 그걸 좀 이건 도메인 특정적인 그런 지식이죠. 이런 거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인터뷰를 좀 했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직군마다 좀 다르지만 제가 아까 말한 그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코딩 그 기초 알고리즘 요거는 이제 공통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그 뒤에는 이제 이 사람이 우리 조직의 그 컬처와 맞느냐 핏을 보는 그런 인터뷰 절차도 있지만 그건 이제 중역들이나 뭐 아니면 다른 쪽 뭐 프로덕트 매니저 이런 사람들하고 하는 인터뷰고 아무튼 그런 좀 다양한 인터뷰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준성님이 R하고 파이썬을 다 잘 쓰시는 분이네요. 우리가 그토록 찾던. 나중에 요 얘기는 또 여쭤보기로 하고 네, 다 그것도 궁금해요. 그 미국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타이틀로 잡을 갖는 게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는지 그 경쟁률이 굉장히 높나요? 한국에서는 되게 어렵다고들 많이 얘기하는데 체감하시기 어떤지. 제가 PhD를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통계학 석사도 갖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통계학 석사도 갖고 계세요? 네네 그럼 석사를 2개 하신 거예요? 총 3개예요. 왜냐하면 인지심리학 석사도 제가 땄기 때문에. 예시가 뭡니까 아니다. 이게 예시가 지금? 아니야. 야. 아니 무슨 학위를 수집하시는 분이셨구나. 네네. 네, 아무튼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뭐 자랑하려고 절대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그 정도인데도 제가 작년에 구직을 할 때 한 원서를 못해도 1000개는 쓴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이거는. 아, 그런데 이제 1000개를 제가 쓸 동안에는 그러면 되는데 말고는 대부분 떨어지셨단 말씀이세요? 그렇죠. 한 두세 개 빼고는 어. 떨어졌어요. 와. 아니 박사 레벨인데도 그렇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처음에는 구직 요령을 잘 몰라가지고 미국에 구직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뭐 링크드인이라든지 글래스도어라든지 인디드라고 뭐 한국의 사람인 뭐 이런 그 구직 사이트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구직 공고가 올라오는데 거기에 이제 무작위로 마구잡이로 지원했는데 그거는 사실 성공률 자체가 원래 낮아요. 네. 제가 좀 안 좋은 방법을 쓴 탓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지원한 경우에도 연락이 와서 인터뷰 본 것도 있었고 그렇지만 이제 아시겠지만 요즘 미국도 이제 학계에서 업계로의 엑소더스가 일어나고 있고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그런 직업에 대한 물론 뭐 대우도 좋고 근무 조건도 좋은 편이기 때문에 환상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뛰어들기 때문에 지금 이미 구인 시장은 레드오션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 그럼 지금은 공급이 훨씬 더 많아진 시점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보통 데이터 과학자 구인나 아니다 뭐 몇 년까지 데이터 과학 인력, 머신러닝 인력 뭐 10만 명, 20만 명이 부족하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 많이 거기에 나오죠. 네, 그런데 거기에 생략된 그 말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냐면은 좋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10만 명이 부족하다예요. 경험이. 아, 음. 그러니까 아. 경력이 없고 자질이 되어 있지 않은 공급은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도. 그래서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많이 필요한데 일단 넌 아니야. 이런 거군요. 네, 맞아요. 그 대부분의 구직자들에게는 우리는 데이터 과학자가 필요하지만 넌 아닌 것 같아. 그러죠. 그럼 준성님 생각하시기에 좋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건가요? 비현실적인 그런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이야기하는 유니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코딩도 할 줄 알고 통계도 지식도 있고 도메인 그러니까 특정 영역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제 시작을 하는 뭐 호스피탈리티 호텔 카지노 쪽에 비즈니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면 온라인 쪽이라면은 뭐 광고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걸 다 아는 사람이 좋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겠지만 그런 사람은 매우 드물죠.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중에 하나라도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나머지를 배울 준비가 돼 있는 사람. 그 정도만 돼도 좋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다. 물론 그 중에 하나를 굉장히 잘하는 것도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아, 네. 그 준성님 동료분들을 생각해 보면 그분들도 되게 어려운 경쟁률을 뚫고 그 자리를 얻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 일을 하게 되셨을 텐데 그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대한 환상에 비추어 봤을 때 그분들의 역량은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하세요? 일단 제가 전 직장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이제 전 직장은 제가 소속돼 있던 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측 분석 팀이었는데 일단 전원 PhD였어요. 와. 근데 이제 그냥 PhD가 아니고 저희 이제 전 팀장은 물리학 박사였어요. 네. 듀크대에서 박사를 받은. 물리학 박사. 예. 엄청나게 머리가 좋으세요. 그분은 거의 유니콘에 가까워요. 제가 말한. 뭐 코딩도 어릴 때부터 뭐 계속 하셔서 뭐 파이썬, 뭐 Git 이런 거 사용 매우 뭐 능숙하시고요. 뭐 텍스트 에디터는 물론 빔을 사용하시고. 예. 근데 이제 그런 분도 계시지만 이제 제 동료들의 전공 배경을 보면은 뭐 수학, 물리학, 경제학, 뭐 컴퓨터 공학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거의 네. 스템 쪽인 거군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이제 제가 굉장히 특이한 경우였고 아무튼 그런데 그분들은 다 갖추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제가 봤을 때는 통계가 강한 사람들은 이제 코딩이 약간 약하거나 물론 뭐 둘 다 강한 사람들도 있고 뭐 수학이 좀 되는 사람은 통계를 잘 모르고 비즈니스 쪽에 좀 안 친숙하고 그래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뭐 대단한 사람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분야에서는 적어도 이제 대단함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팀으로 일하고 있으니까 서로가 조금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가면서 일을 하고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갖춘 사람들은 빨리 승진하죠. 아, 그렇군요. 그 팀장님처럼. 네. 그분은 그 프린시펄 그러니까 제가 직급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처음 들어가면은 그냥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고 거기서 한 단계 승진하면은 시니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고 네. 거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면 프린시펄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프린시펄이 팀장이거든요. 네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팀장님은 물론 조직이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승진이 좀 빠르다는 그런
걸 감안해야 되겠지만 1년 안 돼서 프린시펄 되셨어요. 이야, 처음 들어가서. 유니콘이 있긴 있네요. 네, 유니콘은 존재합니다. 아니, 근데 거기는 근속연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가 봐요, 승진하는데? 이거는 미국 조직 대체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전 직장이 제가 봤을 땐 좀 예외적으로 빠른 경우기는 했지만 그분은 이제 제가 봤을 때 충분히 그럴 능력이 되는 분이셨고, 그렇지만 그거하고 별개로 한국 직장보다 근속이 안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아니, 그러면 뭐, 원래 후임이었던 친구가 좀 지나서 내 위에 가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런 경험을 하는 게 어렵지 않은 거네요? 흔치는 않지만 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 끔찍하네요. 실제로 제가 원래 있던 팀에 2년 근속하셨는데 아직도 시니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팀장님 밑에서 일하고 계신 분 있어요. 그분도 컴퓨터공학 박사세요. 근데도 그래요. 어, 약간 괴수들이 사는 세계 같은 느낌이 막 드는데. 그러니까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은 빅뱅 이론 보면은 뭐 쉘든 뭐 네네. 이런 사람들 현실에서 보는 느낌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실제로 그 현실 전공도 나는, 네, 그 현실 나는 반댈세. 아,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어떤 직종이라고 정의를 하시나요? 아니면 그것 이외에 주변에 같이 일하는 다른 직군들이 좀 더 있을까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유사 직종들이 몇 개 있어요, 미국에는. 이제 한국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하고 한국의 데이터 과학자는 비슷한 개념인 것 같은데 뭐 한국에서는 분석가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딱 이렇게 딱 떨어지는 부분은 아니지만 좀 이제 모델링에 덜 치중하고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좀 더 집중하는 그런 직종으로는 데이터 애널리스트라든지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라는 직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은 저희보다 이제 모델링이나 머신러닝에 덜 집중하고 대신에 이제 데이터 자체에서 인사이트를 좀 얻으시려고 하는 분들 말하는 것 같고, 스태티스티션이라는 그런 직종도 있는데 이건 이제 이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전통적 통계 방법론에 좀 더 이제 집중을 하고, 물론 뭐 스태티스티션이라고 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첫 직장 구할 때 이제 최종 오퍼 받았지만 가지 않은 곳 중에 미국 모 피자 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피자 회사 직함은 원래는 통계학자였어요. 하지만 제가 직무 설명을 들어보니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랑 하나도 다를 게 없었어요. 그냥 제가 왜 그렇군요. 통계학자로 이름 붙였냐고 물으니까 그냥 그랬대요. 음, 그래서 이런 직군들 사이에 아주 클리어 컷한 그런 그 벽이 있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겹치긴 하지만 좀 구분된 직군들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준성님 모시고 한 에피소드에서는 이제 준성님 공부하신 내용들, 그리고 좀 커리어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에피소드 이제 끝내기 전에 준성님 개인적인 관심사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저희 쪽에 미리 내용에 협의를 하면서 주신 컨텐츠를 보면, 관심사들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연구 재현성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페이스북 페이지, 그리고 데이터 리터러시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왜 관심 갖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좀 접근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재현성 문제에 대해서는 한겨레 사이언스온에 연재하셨다는 말씀을 저희가 들었는데, 이 내용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재현성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고, 뭐, 데이터올릭 전 에피소드들에서도 잠깐 이야기하신 것 같으니까 이제 그거에 네네. 대해서 이야기는 안 드리려고 하고, 그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도 저는 좀 어느 정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통계방법론을 사용하는 연구자들이 재현성 위기라든지 그거에 이제 밑에 있는 통계방법론의 문제라든지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인식이 아직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필드 아, 저도 전반적으로. 네. 공감합니다. 네. 네, 이거는 이제 심리학만 그런 게 아니고 뭐 다른 생명과학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이 재현성 문제가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다른 많은 분야들에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쓰게 된 첫 번째 동기는 뭐냐면 일단 그거에 대한 인식 수준을 좀 높인,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일단 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에서는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었지만 당시에는 너무 이제 국내에선 조용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좀 알리고 싶었어요. 그게 첫 번째 동기였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이야기한 거는 그 재현성 위기가 일어나게 된 이제 현상, 해외에서 어떤 논의가 오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거의 배경, 뭐 원인, 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뭐 짤막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제 그런 글을 쓰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글 그리고 저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제 준성님이 하시는 얘기를 그대로 저는 다른 데 옮기는 거죠. 그대로 그 논리 그대로 옮기면 됩니다. 네. 다행히 그 김 팀장은 출처를 잘 밝히더라고요. 네, 물론이죠. 물론이죠. 네, 걱정하지 감사합니다. 않으셔도 될 것 아니 같고. 그게 오히려 자기의 말에 신뢰를 쌓는 방법인 것 같은데. 그렇죠. 내가 내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 그지? 그렇죠. 네. 어디 권위자의 박사분이 기대는 거죠. 얘기하신 거다. 그래요. 코테이션 넣는 게 낫죠. 네. 네, 맞아요. 그렇죠. 네, 두 번째로는 그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페이지, 오하이오의 낚시꾼. 그 설명을 이제 소개를 보면 통계학 연구 방법론 데이터 과학에 관한 글을 포스팅하고 계시고 포스팅 오류 지적 대환영합니다. 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저는 아무도 오류를 지적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아니 오류 지적한 분들 많은데 네. 다들 이제 초토화돼 갖고 자기 글 삭제하고 나가는 거예요. 댓글 치고. 그래서 제가 못 본 거군요. 네, 여기 전쟁터입니다. 네. 이 페이지 간단하게 소개와 어떤 글들을 주로 실으시고 계신지도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통계 방법론 분야 전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약간의 불만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저널을 하나 예로 들어드릴게요. 심리학 분야에는 사이코메트리카라는 저널이 있어요. 이 네. 저널이 뭐냐면은 심리학 연구 방법론이라든지 심리 측정 분야에 이제 주로 이제 통계적인 연구 결과가 주로 실리는 저널인데 이제 그러니까 정의상 다른 이 통계 방법론을 적용하는 다른 연구자들이 이 저널의 결과를 보고 아 최근에 방법론 연구 동향은 이렇구나. 아 내가 지금까지 이걸 이렇게 하고 있었지만 저렇게 하면 더 낫겠군. 이러면서 이제 논문을 활발하게 인용을 하고 자기 연구에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일은 잘 안 일어납니다, 사실. 왜 그런 거죠? 그 원인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물론 뭐 그냥 관심이 없는 걸 수도 있고 너무 바쁘고 시간이 없으신 걸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연구 방법론 연구자 이건 이제 제 순수한 사견인데 방법론 연구자들이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어로 reach out 한다고 하죠. 그러려는 노력을 좀 소홀히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게으르다. 학계 예를 전반에 들어 까는 거죠. 예.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통계를 가지고 이제 회사 안에서 통계 비전공자에게 이야기하려고 해보신 분들은 뭐 여기 세 분 다 해당되시리라고 생각해요. 어렵죠. 예, 그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자기 연구 성과도 쌓아야 되고 뭐 연구 성과를 쌓아서 뭐 승진하고 테니어 받고 이런 것 자체만으로 바쁘니까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상 자체만 보면은 이제 이게 심리학 분야만 아니라 통계 방법은 일반적으로 데이터 사이언스나 통계 사용자들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페이지를 만들게 된 거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싶어서였고, 그 다음에 좀 쉽게, 그러니까 지금도 뭐 사실 제가 잘 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기도 하지만, 장벽을 낮추고 사람들이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팁 같은 걸 많이 전달하고 싶고, 뭐 물론 뭐 그 외에도 제가 통계 관련 이슈가 있으면은 한마디 그냥 하고 싶어서 만든 페이지이기도 하지만 아무튼 기본 목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준성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통계학을 수용하는 일반 대중의 노력 부재가 문제가 아니고 그걸 연구하고 있는 최전선의 사람들이 대중들한테 전달하는 노력을 많이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굳이 따지자면은 둘 다겠지만 이제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어느 쪽이 먼저 더 노력을 해야 되냐라고 묻는다면은 통계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방법이 문제라는 것 자체를 모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p-value 같은 경우에는 p-value가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은 이제 정의상 자기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통계 방법론을 연구하고 이제 가르치는 사람들이 사실은 먼저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굳이 따지자면. 그러니까 잘못되었다는 인식 자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알게 하는 역할을 누군가 해줘야 된다라는 거군요. 네. 저는 공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것도 하나고 이제 다른 하나는 그냥 간단한 팁들, 그냥 짜잘한 팁들 전달하는 것도 좀 목적 중에 하나예요. 최근에 제가 포스팅한 글 중에는 뭐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사건의 비율 조정 이런 거 같은 거 해당되겠죠. 네. 네. 청취자분들이 그 페이스북에서 오하이오의 낚시꾼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저는 이 페이지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아무리 좋은 팁들을 주는 페이지들도 좋아요나 댓글 같은 거 좀 있어도 공유 수가 그렇게 높지 않은 걸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제 준성님의 페이지는 기본적으로 한 3, 40회 공유는 물론이고 저 지난번에 100회 이상 공유된 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남들에게 공유해서 전파할 정도로 가치 있는 콘텐츠를 올리신다는 이야기를 저희도 많이 느끼고 있고 준성님이 이 페이지를 만드신 의도가 잘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제 생각에는 그런 게 있어요. 오하이오 낚시꾼 페이지에 글을 공유하잖아요. 그러면 네. 그 공유한 사람의 가치가 올라간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네가 많이 한 거죠. 내가 이 정도 글 보는 사람이야 이런. 이 읽진 정도는 봐줘야 되지 않았지만 내 않겠어? 관심사는 이거다 이런 거구나. 아니, 그쵸. 그렇죠. 읽었다는 네.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걸 공유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낚시꾼 뭔가- 페이지에서 낚시꾼들이 생산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책장에 비싼 책들 사놓고 안 읽는 것 같은 느낌인데. 비슷합니다. 그러다가 간혹 관련된 문제가 이제 떠올랐을 때 꺼내보는 용도 이렇게 되는 것도 있는 거죠. 네. 그 마지막으로는 앞으로의 관심사, 특히 저희 또 핫한 이슈라고 생각하는 데이터 리터러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통계방문론을 주로 연구를 했지만 사실 제 본 적은 결국은 심리학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인지심리학 쪽인데 이제 이 두 분야가 다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궁극적으로 이제 뭐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나중에라도 하고 싶은 거는 물론 이제 데이터 리터러시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 저 같은 연구자나 아니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 뭐 뭔가 잘못된 통계적 정보라든지 주장을 보면 그게 이상하다는 거라든지 왜 잘못됐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반 대중은 그런 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문제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어떻게 이걸 소통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명백한 실수인데도 너무 쉬운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른다. 그런데 이제 그걸 왜 모르냐, 왜 전달하기가 힘드냐라고 했을 때는 지금 그런 노력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그걸 이제 전달하는 방식이 너무 어렵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식이 많이 사용된다라든지 아니면 전달하는 그 글의 문체가 너무 딱딱하다든지 요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낮추고 사실은 저는 이제 통계학자나 데이터 분석가가 그런 쪽으로 이제 영향을 미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결국은 이제 통계나 데이터 사이언스가 연구실에만 컴퓨터 코드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현실에 영향력을 미치려면은 그런 부분이 이제 실제로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좀 해보고 싶은 일입니다. 사실 오하이오의 낚시꾼 페이지가 인기를 많이 얻는 이유도 저는 준성님의 이런 태도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실 뭐 통계학이나 수학 다루는 페이지도 꽤 많거든요. 근데 대부분 인기가 없는 게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글이 아니에요. 그 전공자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만 하니까 당연히 공유가 많이 되기가 어려운데 준성님은 전공을 안 한 사람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타겟으로 생각하고 글을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맞아요. 그 사회 이슈 중에서 데이터 관련해서 문제되는 것들 꽤 있잖아요. 뭐 얼마 전에는 뭐 선거 부정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코로나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뭐 이런 문제도 있었고 그런 거를 근데 전문가들은 그런 일이 있을 때 좀 많이 나서지 않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 뒤에 숨어 있는 경향도 있는 것 같은데 준성님은 이제 그런 걸 주저하지 않고 바로 대중이랑 소통하려는 그런 태도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페이지를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게 페이지를 만드는 의도입니다. 준성님 모시고 이제 첫 번째 에피소드로 그 김 팀장이 지어준 강철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제 왜 강철인지 이제 청취자분들이 다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준성님의 소개에서부터 학습과 커리어 그리고 최근의 관심사들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저희 간단히 그 각자 소감을 듣고 첫 번째 에피소드는 마무리하고 두 번째 에피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성님 소감은 제일 마지막에 듣기로 하고 박 박사님 어떻게 들으셨는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연구하시는 데 있어서 이제 대중에게 어떤 정보를 지시 전달하는 데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데이터 과학자라는 직함과 자리의 관심사와 더불어 늘어나는 것 같은데 통계에서 차트에 대한 중요성 부각, 그 다음에 저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책에서도 결국에는 전달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책의 출간 의도 자체도 사람들에게 쉽게 숫자를 읽는 법을 전달하고 싶다라는 목표로 작성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되게 지금 많이 부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데 있어서 지금 주성님이 우리나라 언어로 나오는 콘텐츠로는 꽤 앞에 서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관심사들이 또 저랑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데 이제 저랑은 달리 유니콘처럼 올라가 계셔서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네, 뭐 되게 얘기를 즐겁게 많이 들었고 이번에 그 사람들에게 관심사 더 가까이 다가가야 된다라는 부분이 저는 오픈소스 활동이랑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오픈소스가 만들기만 하면 안 팔려요. 설명서 굉장히 잘 써야 되고 팬이 있다는 사실도 입증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우투도 굉장히 잘 써줘야 되고 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친절하게 하려면 할 게 많죠. 맞아요. 그러니까 내 거를 쓰는 건 내 거는 쓰려면 이렇게 써야 돼라는 게 친절해야지 사람들이 쓰거든요. 그게 안 친절하면 그게 아무리 좋아도 채택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통계 방법론이나 이 내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Pvalue라는 단어가 굉장히 잘못 전파된 건 맞지만 이미 광범위하게 전파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서 채택되지 않는 한 그 문제는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다. 라는 생각이 저한테 들고 Pvalue가 가지고 있는 지금 저변적인 문제들을 부식할 정도의 다른 파워풀한 친절함이 나오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데 있어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사람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오하야의 낚시꾼님이 계셔주신 걸 저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도 그렇군요. 그 배경을 들은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그다음 김 팀장님, 예, 네. 소감 들어볼까요? 박 박사가 누구한테 감사하는 사람이 잘 아닌데. 저 1년에 한 번 정도 듣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감사라는 표현을 듣다니. 내 귀가 잘못된 건가? 그러니까 말이에요. 일단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준성님이 지향하는 바하고 저희 데이터홀릭이 지향하는 바가 되게 비슷하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얘기를 나눠보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지향점이 같은데 이제 차이는 뭐가 있냐면 오하이오의 넥시콘 페이지는 약간 매운맛. 저희는 순한 맛. 그걸 결정하는 차이는 이제 역량이겠죠? 그래서 그 정도 캐파가 되면 이제 오하이오의 낚시꾼 페이지를 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오하이오의 낚시꾼 이제 안 들어가 보신 분들은 지금 들어가 보시면 재밌는 읽을 거리 많으니까 들어보시면 좋겠고 또 이제 오하이오의 낚시꾼 페이지를 보시면서 조금 순한 맛도 먹어보고 싶다는 분들은 또 저희 방송 들으시고 이렇게 양쪽으로 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네, 저도 평소에 많이 듣고 있고 애청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짧게 소감 말씀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준성님 소감 드리려고 하는데 저도 이제 특히 정말 뛰어난 분들은 그 대중들에게 등을 돌리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솔직히 봤어요. 제가 이제 기업 교육 쪽 담당을 하니까 또 그런 분들을 많이 뵙거든요. 예. 특히 학계에 유명한 분들을 많이 뵀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 준성님의 이렇게 백그라운드를 들을 때 이런 분이 커뮤니케이션도 되게 잘 하시네라는 생각에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차별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늘 하고 있고요. 되게 신기하고 놀라워요.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특히 그 권위 뒤에 숨거나 아주 어려운 용어 뒤에 숨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페이스북 페이지 올려주시는 포스팅들은 늘 항상 좀 잘 풀어주시는 대중들을 위해서 잘 설명해 주시는 걸 보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생각을 저도 했고 데이터홀릭 멤버가 3명이 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 나머지 한 자리는 저분을 위한 것이었구나 생각을 이게 다 밑밥이었어요. 네. 도망갈 수 없고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네, 마지막으로 준성님 소감 듣고 첫 번째 에피소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네, 굉장히 즐거운 대화였고요. 사실 제가 이야기를 계속 많이 하긴 했는데 제가 오히려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더 이제 구체화하고 명료하고 너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니라고 제 자신한테 계속 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더 구체화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제가 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일종의 다리나 교량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통계학이라든지 데이터 사이언스 자체가 이제 성격 자체가 뭐 수학이라든지 뭐 이런 그 과목들처럼 순수 학문이 아니라 응용 학문이라고 생각해요, 태생. 그리고 응용 학문은 응용되지 않으면은 크게 쓸모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많은 권위자분들께서 연구해 놓으신 결과라든지 그런 책장이나 저널 속에서 잠자고 있는 그런 결과들이 빛을 볼 수 있게 하고 이제 대중 그걸 좀 더 이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교량 역할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제가 페이지를 만든 원동력이기도 했고 제가 계속 글을 쓰는 이유기도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싶고 뭐 데이터홀릭하고도 협력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이번 에피소드는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데이터릭은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